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날씨 이야기로 열어봅니다. 방기성의 키워드 날씨. 네, 출발 새 아침 3부 날씨로 문을 열도록 하죠.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세먼지가 다소 이제 주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오랜만에 추위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는 좋은 날이죠. 네네. 서울 아침 영하 2도로 어제보다 7도 이상도 없고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도 좋습니다. 현재 약한 눈발이 내리는 강원 남부, 충북, 경북 북부 지역도 한두 시간 내에 눈이 그치면서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에도 서울 영상 3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아주 좋겠습니다. 네네. 그런 내일부터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기온 변동도 심하고 미세먼지가 잦은 내습하니까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네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는 IBM의 기후산업 진출입니다. 기후산업 진출이요? 네네. 네, 어떤 내용이죠? 최근에 들어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날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 IBM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IBM은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회사는 기상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IBM은 The Weather Company라는 기후회사를 무려 2조 원에 인수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기후회사는 자산도 거의 없고 직원도 적은데 IBM은 이 회사의 기후 분석 능력을 아주 높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IBM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왓슨, 또 전지구적 크라우드 서비스를 웨더 컴퍼니의 풍부한 기상정보 플랫폼과 융합하겠다는 것이죠. 이 크라우드 플랫폼은 일평균 4천만 대의 스마트폰, 5만 대의 비행기에서 생성되는 30억 건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IBM은 왓슨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더 심층적으로, 더 조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기상정보와 경영의 결합을 통한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좀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IBM의 모 약자나 했을 때 이게 바로 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한참 웃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IBM이 날씨 측도 한다는 얘기예요, 센터장님?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후 분석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엄청난 빅데이터 수집, 또 인공지능을 이용한 날씨 예보도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1월 초 IBM은 현재 기상 관측 구역을 최대 5분의 1 크기로 아주 촘촘히 좁히면서 시간 단위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어요. 네. 또 연구용과 상업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첫 통합형 양자 컴퓨터도 공개를 했고요. 이들이 컴퓨터를 파는 하드웨어 기업에서 미래에는 기후나 날씨 정보를 경영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겠다는 차세대 핵심 전력을 공개하면서 4차 산업시장 공략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IBM은 현존 기술보다 이 모델 예측 성능이 200% 정도 향상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 모델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IBM의 발표대로라면 기상예보 혁명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 전개 과정을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민심을 알아봅니다. 여론을 읽어봅니다. 라디오로 듣는 국민 여론. 라디오 청원 게시판. 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또 어떤 이슈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이시죠. 출발 새 아침에 여론 택배 요정이십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이 되셨어요? 네. 뭐 어떻게 배경이 있으십니까? 대장은 아니고 소장인데. 이런. 열심히 이제 좀 연구를 해보려고 네네. 연구소장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자,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부소장 문제 뽑으시면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 청원 게시판에서 오늘 그 청취자분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논란이고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의 정계 진출에 따른 여론이 어떤가 이런 얘기입니다. 의견 계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목포를 산토리니처럼 만들고자 하는 나의 선의를 어떻게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인데요. 네. 뭐 IBM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스터리다. 아, 이게 또 이 IBM이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바로 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거네요. 예. 오늘 아침 뭐 IBM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내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SBS 보도에 따르면요, 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죠.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문화재 거리, 바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산토리니를 만들겠다 선정을 이 염두에 둬서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조카, 보좌관, 명의 등으로 다수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손 의원이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국회 상임위에 있는데 이 피감 기관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의혹에 대한 지적입니다. SBS에 따르면 목포의 손 의원과 연관된 이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이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보좌관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 명의 건물 2채. 그래서 총 9채입니다. 이 건물들이 속한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이 건물 값은 4배 가량 올라 이 투기 의혹을 SBS가 제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허위 사실이다 해서 SBS를 손 의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강력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손 의원 측은 18개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조목조목 해명하고 SBS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의혹을 강경하게 부인했는데요. 이 손 의원의 입장문 내용을 보면 SBS 보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며 이 목포 지역 문화재 등록 상황에 대한 무지가 낳은 보도라며 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오히려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없다.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오히려 재개발을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 아니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같은 해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청취자분들은 이 같은 해명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샵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의견이라기보다는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4815님이 배종찬 연구소장님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5917님 뜬코벨 아저씨 승진 축하합니다. 승진이십니까? 뭐 자체 승진이니까요. 승진이네요. 네. 아, 그렇군요. 6615님 라디오는 출발 새아침과 KBS 방송 하나만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랬는데요. 출발 새아침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아침만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말이죠. 어제 손혜원 의원이 남동생 증언을 포함해서 SBS에서 또 사실 추가 보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 내용은 또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이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은 바로 차명 투자가 되겠는데요. 이 SBS가 8시 뉴스에서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목포 부동산을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 조카는 창성장과 그 앞 건물에 공동주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명의만 빌려줬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 손 의원 측이 매입한 건물이 지금 9채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다. 한 채 더 있다. 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손 의원 조카의 아버지죠. 이 SBS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포 건물 매입은 우리 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건물 매입 시기에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가족 모두 목포에 가본 적이 없다며 이 창성장이 게스트하우스인 것도 나중에 들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익이 누구에게 가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얘기가 좀 달라요. 정작 그 당사자의 얘기는 손 의원 측의 해명과는? 네, 바로 이 차명과 관련된 부분, 이 본인이 직접 사지 않고 이 조카들이나 남편 명의의 재단을 통해 산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손 의원 측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동생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 다르다. 또 손 의원실 관계자는 남동생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이런 또 보도가 알려지고 있는데 다만 이 가족 관련 내용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의견을 한번 알아볼까요? 청취자 이세희 청취자께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손혜원 의원님의 목포 박물관 인근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신다는 보도를 SBS에서 전해줬는데 왜 목포 박물관 인근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8328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100채 산들 왜 문제가 됩니까? 1148님, 0309님은 내노란불이다. 자신이 한 말들을 실천해라. 뭐 이건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정치권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정치권 반응은 여론보다도 더 복잡한데요. 자유한국당은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투기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또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네네. 말하자면 정말 이런 표현이 가능할 텐데 난감하네. 예.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속하게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최근 들어서 손혜원 의원 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네. 이 서영교 의원 건도 있죠. 뭐 재판 청탁 같은 문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원전 발전 이 관련해서 송영길 의원이 또 이 정부 또 여당의 다 여당 발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입장과는 다른 또 발언을 내놓아서 이 골치를 앓는 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 두루마리 휴지라도 사야 되는 건 아닌가 좀 술술 풀리게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네네. 박지원 의원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박지원 의원 약간 변호하시는 것 같던데요. 목포 지역구거든요. 목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법한 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손 의원 조카와 측근들의 목포 건물 매입은 오해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SBS의 보도 내용에 따르자면 오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일 수가 있겠는데 투기는 아니다. 네네. 투기는 아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 방송 인터뷰를 이렇게 했네요. 문화재 거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네네. 문화재 사업은 이 박지원 나 본인과 목포시에서 했기 때문에 관여 여부는 모르지만 추진은 우리가 했다. 이렇게 글쎄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억측과 오해는 해서는 안 된다. 네네. 이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지역구 관련된 의원의 발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정작 목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목포 시민들의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기를 갑자기 또 목포가 전국적인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목포는 항구다인데 지금 항구보다는 유달산 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보면요. 이 유달산에서 가까운 거리에 집중적으로 여기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한번 문화재로 지정된 거리로 보이는데 보좌관 딸과 이 또 다른 조카 한 명의 명의로 이 구입을 한 집 한 채가 또 남편의 재단의 이름으로 매입한 한 채 등등 좀 가깝게 몰려 있어요.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집도 있고 한데 항공 사진을 보면 유달산에서 상당히 가까운 편입니다. 네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목포시 만호동인데 좀 엇갈리고 있는 여론을 보면은 부동산을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또 중개업체 저기 입장에서는 이 근대 문화공간 개발 소식에 집값이 3-4배 치솟았다. 네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목포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달산이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요. 유달산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목포라는 도시가 아주 한눈에 딱 들어와 굉장히 예쁜 항구 도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유달리도 아름다운 산이죠. 유달산. 네. 유달리 아름답다. 네.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는데 손 의원 측의 건물 매입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라는 입장에다가 또 손 의원 같은 사람이 이 낙후될 골목에 건물을 사서 동네를 활성화시키면 좋은 건 아니냐. 이런 소장님. 5051님이 딱 그 의견 주셨어요. 목포에서 자랐고 부모님도 목포 삽니다. 상권도 무너지고 경제가 힘들어서 관심과 활성화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8001님은 목포시에 기증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의견을 좀 주셨네요. 의견이 참 이렇게 참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고 또 본인의 해명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샵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에 무료 참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15일 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관련한 여론조사가 나왔죠? 네. 황교안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 아주 정치권의 큰 뉴스가 됐는데요. 네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1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바로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하는 날이죠. 네네. 그 당일날 실시된 조사인데요. 전국 500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산업 응답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8.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국민 여론은 이랬습니다. 이 황교안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50%. 딱 절반이었고요. 반대가요? 네. 지지한다. 찬성 의견이겠죠. 네네. 37.7%. 반대가 좀 많네요. 더 높긴 높았습니다. 네네. 네. 자, 이게 황 총리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 진보 보수 입장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고 한다는데 그렇습니까? 네. 전체 의견은 반대가 50%였는데요. 네네. 이 지지층 또 지지하지 않는 층으로 또 나누어서 보면 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진영별로 보면 확연히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결과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범진보, 여권 응답자층은 이 황 전 총리 정계 진출에 반대한다. 네네. 우리 10명 중 7명 이상이었습니다. 예. 747, 74.7%가 반대한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범진보 여권 응답자층이고요. 네네.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범보수 야권 응답자층은 지지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이나 이르렀습니다. 네. 이 80.3%로 이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황 전 총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0309분이 직접 전화를 저희 쪽에 주셨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탄핵에 어느 정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책임자는 아닙니다. 한국당의 대권 주자가 됐으면 좋겠고 신선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치 신인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예. 소장님께서 어떻게 이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 우리가 흔히 스와트 분석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강점 또 단점 이것이 기회가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 이런 거 등등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런 거 그냥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 뭘 드려야 되나요? 네, 이게 컨설팅료를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나가시면 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학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강점이 뭐냐, 네. 또 약점이 뭐냐, 또는 기회는 뭐가 되겠느냐, 또는 위기는 무엇이냐.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위험 요인은 뭐냐 이렇게 수학 분석을 하는데 모든 이 분석의 내용에 박이 들어갑니다. 전 대통령인가요? 네. 이게 웬 말인가. 모두 이제 대통령의 박은 아닌데 네네. 다 박이 들어갑니다. 먼저 처음에 강점 박. 바로 친박의 마지막 카드 아니겠느냐. 아, 예. 네. 바로 이것이 본인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약점은 박입니다. 역시. 예. 박한 정치 경험. 네. 박한 정치 경험이죠. 예, 얄불박이에요. 네, 이거는. 얇죠. 예. 네. 빈약한 이제 정치 경험을 네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고건 현상이 있었거든요. 예. 고건 전 총리가 완전히 이 돌풍, 그랬었죠. 이 폭발적인 인기를 네네. 단기간 내에 거뒀는데 그렇지만 이 총리의 이 인지도는 높고 명성은 높았지만 정치적인 경험 부족 또 조직력 네네. 없음 이걸 통해서 또 사실은 이 결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었거든요. 네네. 그다음 기회로 볼 수 있는 거 이제 전당대회에 나갈지 나가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그래서 이게 입당을 했다는 것은 전당대회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죠. 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여기도 박이 들어갑니다. 박 바로 친박계의 옥립, 친박 결집.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황교안 전 총리인데 네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이 범보수 쪽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로 너무나 유력하고 지지율도 높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친박계의 기사회생의 카드가 바로 황교안 전 총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에 나가더라도 당대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친박계의 옥립의 박. 그렇다면 위기는? 마지막 위험 요인 박. 그렇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이 박 전 대통령과 사실 이 정권의 2인자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이 탄핵에 대한 공동 책임론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이 황 전 총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책임론에 대해서 발뺌만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회피할 수 없다면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들 그렇게 되면은 당 대표가 이건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네.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확장성이 있겠느냐. 아하, 그리고 예. 이 보수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도로 박근혜당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네네. 또 위협에 직면하는 바로 그 위협 요인 박근혜였습니다. 탄핵 공동 책임론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여론, 댓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책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은 안 하느냐 이런 댓글이 막 쏟아지고 감히 어느 때라고 복귀를 하느냐 네네. 이런 비판 대부분이 이 박 전 대통령과 또 연관된 그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평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네. 법적인 문제도 남아 있는데 정계 복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의미인가 반드시 그 점을 이 황 전 총리는 밝혀야 된다. 네네. 이런 댓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보수가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황 전 총리가 다시 등장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이 많았는데 총리 경험에다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도 해본 황 전 총리가 보수를 이끌어주세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정치권 반응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 탄핵의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안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가 정계 복귀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조금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돌아올 때가 아니다. 지금이 타이밍이 아닌데 돌아오게 되면 당만 더 곤혹스러워진다. 네네. 또 한편으로는 황 전 총리가 또 입당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이 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좀 걱정하는 목소리 뒤섞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부 마치겠고요.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섭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중한 아침을 위한 정통 뉴스 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4부에서의 경제 소식 그리고 아침을 여는 키워드 역사 칼럼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출근길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출발 새아침 경제 꼭 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꼭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일부 꼭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가진 2대 주주고요. 네네.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 지분도 7.34% 보유의 3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제 이 기금 투자한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하겠다. 네. 이 대주주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첫 적용 사례가 바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입니다. 네. 이렇게 대한항공을 겨냥한 건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이제 편익, 그래서 각종 사익을 편취하고 배임하고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 노조나 이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이제 이사회가 거스키 역할밖에 못해왔다. 총수일가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환영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기업들은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직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관치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첫 목소리를 내고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하면서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경영 참여에 대한 찬반 논의가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조양호 회장 그 일가가 물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가요? 일단 조양호 회장이 갑질은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에 훼손을 낸 건 맞습니다. 네네. 당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실제로 주총에서 표 대결로 이어진다면 총수 일가를 몰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현행법상 주총에서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선 출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네네. 지금 조 회장의 이제 우호 지분을 보면 대한항공 지주격인 한진칼, 정석인하학원 등을 포함하게 되면 33.34%, 3분의 1이 넘는다는 겁니다. 네네. 표 대결로 가도 조 회장 일가가 유리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건 어쨌든 지분 대결까지 가서 밀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앞으로 이제 한진 사태처럼 오너 리스크를 한 주주 피해는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그 출발새 아침 1부를 통해서 영국 현지를 연결해가지고 블랙시트 합의한 영국 하원 큰표차 부결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또 관심사는 이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이제 어제 관계부처 긴급 대응회의를 열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협상 부결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어쨌든 EU와의 이제 이 이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한EU FTA는 체결이 돼 있지만 영국과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영국과 별도의 자유무역 협정을 조기 체결해서 이거로 또 이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네네. 겁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그동안 이제 EU와는 무역 협정이 적용되지만 이제 유럽에서 탈퇴하면 영국과는 이제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전체 교육 비중이 영국과는 좀 낮다 하더라도 수출에는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영국과 EU 간이 이제 좀 상호 무역 장벽을 높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진 건 맞습니다. 불확실성 속에 장기적인 영향이 어떨 것인가 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 좀 때때마다 좀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출발! 모든 뉴스가 출발하는 곳. 새 아침, 희망의 새 아침을 여는 곳.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과 함께 멋진 하루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여는 오늘 이 시대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오디오 칼럼 아침을 여는 키워드 오늘 목요일은 역사편입니다. 출발새 아침 역사 선생님이시죠. 역사학자 전호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좀 원래 저희들이 오늘 주제가 원래 있었는데 워낙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인 손혜원 의원 관련된 목포 지역 부동산 특이 위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궁금해요. 이 목포의 구도심 일대인 이 해당 지역이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지요? 목포가 1898년 개항한 도시예요. 네네. 조선시대는 좀 무안항이었고요. 예. 굉장히 이제 남쪽 끝에 작은 항구였었는데 1898년 개항하면서 이제 일본과 밀접한 특히 쌀무역으로 1898년 개항을 했다는데 그때 개항을 하면서 어디와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죠? 일본하고 주로 이루어진 거죠. 일본 큐슈 지역하고 주로 쌀무역을 하는 이제 쌀 수출 항구가 되었던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들어오고 특히 호남 지역 비옥한 호남 지역 토지를 노리고 1910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전후에서는 동양적 주식회사를 통한 일본인 이민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요?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구도심이라고 보도를 하는데 구도심은 아니에요. 구도심에서 좀 떨어진 것이고 지금 해당 지역은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이른바 상업
또는 이제 통치 시설에 들어왔던 것이 아니고 네네. 일본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가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가야라고 일본말로 하고요. 우리말로 장옥이라고 하는데 네네. 뭐 아파트를 옆으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이제 좀 낡은 건물들 네네. 일본 서민주택지구가 지금 해당 지역이었죠. 그래서 일본인들 서민주택지구였었고요. 뭐 해방 이후에도 당연히 이제 서민주택지구였다 보니까 주로 목포에서도 가난한 분들이 서민들이 네네. 많이 살던 지역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수리하거나 재건축하지도 못한 채 일제강점기 가옥들이 많이 남아서 굉장히 좀 낡은 이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가 특히 90년대 목포의 신도시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부터는 네네. 살만한 분들이 그대로 떠나서 이제 뭐 90년대부터 아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90년대부터는 사실상 슬럼화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지역이었다. 빈집도 많고 빈 상가도 많고 그런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많이 나오는 건물 창성장이라는 이름의 이 건물은 그때 당시에 그 이 일대를 이제 문화재를 뭐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에.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들인가요? 그러니까 창성장이라는 건물 자체는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네네. 60년대 지은 건물이라서 문화재 지정 가치는 없고요. 예. 문화재청이 그 일대를 중앙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그 건물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동양적 조식해서 목포 지점을 비롯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이제 건물들이 한 10여 채 정도 네네.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또 그 건물도 건물이지만 이제 필지 형상 그리고 이제 골목의 형상 네네. 이런 것들이 한국 근대 건축사에서 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 박사님께서 그 과거에 보면은 손혜원 묻고 전우영이 답하다 목포의 눈물 뭐 이렇게 그 대답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분이 목포랑 연고도 전혀 없는 분이었었는데 네네. 목포를 가봤더니 목포의 옛날 이제 거리에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네네. 적산가옥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적산가옥에서 태어났는데 목포에 가봤더니 어렸을 때 고향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도시가 지금 근데 게다가 당시 막 이제 목포에서 재개발 이야기가 오가던 시점이었어요. 조선 내화라고 해서 네네. 오래된 이제 공장 건물을 헐고 그걸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는 이제 재개발 계획이 추진 중이었는데 이 역사를 다 허물면은 이게 뭐가 남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이 목포의 이른바 좀 자기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 같은 목포의 경관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경관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조카들한테 이분이 이제 자녀가 없어요. 네네. 본인의 자녀가 없다 보니까 조카들을 자녀처럼 생각하는데 자녀들한테 아직 젊은데 네네. 목포에 내려가서 살아라. 이모가 결혼할 때 이제 주려고 한 돈을 미리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건물을 사서 네네.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뭐 그걸 2년 전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때 그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뭐 이런 내용 뭐 그냥 어차피 공개된 SNS상의 내용이니까요. 자, 연고도 없는 지역의 역사적 경관 살려보겠다. 제 돈 들여 애쓰는 사람조차 변화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역사 경관이 건설업자들과 투기꾼들에게 의해 소멸해버리고 말 거란 위기의식을 느낀다. 자,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참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저도 좀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손혜원 의원이 자기 친척과 지인들에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90년대부터 사실상 슬럼화가 진행이 되어서 빈집 빈 상가가 질비한 곳에다가 건물을 사놓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을 움직여서 문화재로 지정하게 했다고 기원지를 이용해서 이게 좀 의혹의 요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문화재 행정 주변에서 문화재위원이나 이런 걸로 이래저래 한 6, 7년 정도 이제 관여를 했었는데요.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지구로 지정된다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달리 비교해 보자면 그린벨트 지정보다 조금 더 규제가 강해요. 예. 그린벨트보다 규제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해달라고 이제 그 지주들이 건물 소유자들이 시위하거나 민원 넣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린벨트 지정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자기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문화재지구로 지정해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건 지정이 된다는 자기 사는 동네를 문화재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얘기는
자기가 산 건물의 부동산 가치의 증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네네. 또 그 부동산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묶어두겠다는 의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투기 목적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건물값이 4배 올랐다는 그러니까 보도가 있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아무도 안 사는 네네. 폐가가 질비한 지역에서 한 10채 가까이나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심리적으로는 이제 오르나 보다 생각을 하겠죠. 네네. 사는 사람이 나타나는구나 보다 생각을 하겠고 또 뭐 덩달아 충동 매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건 아주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실제로 이런 경우에 저기가 활성화된다면 실제로 부동산 값이 오르겠죠. 또 네네. 오르는 건 뭐 목포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일인데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게다가 10채라고 하는데 다 합치면 서울 강남 집 한 채 값도 안 돼요. 이게 워낙 그쪽이 이제 지가가 낮은 지역이라서. 그래서 이건 좀 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상황 자체로서는 이걸 뭐 투기라고 우리가 단정해서 몰아가기에는 너무 좀 의심스러운 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오늘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주제가 뭐였었냐면 최근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말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 말모이가 뭐지? 뭐 주말에 이제 좀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 말모이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한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네. 당연히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했다고 해서 한글날 기념하고요. 근데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죠.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글자는 훈민정음이었어요. 여기다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분은 이제 주시경 선생이었는데 그거조차도 1910년대까지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제1회 한글 창제일을 이제 일제강점기 기념했거든요. 네네. 그때 기념식의 이름은 가게날이었어요. 가게날. 가게학어교라고 해가지고. 예. 그만큼 한글이라고 하는 거 제2회 때부터 붙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한글 연구하시고. 또 한글 말 좀 보존 운동에 나섰던 분들이 가급적 만사만물을 우리말로 바꾸려고 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말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은 말이고요. 그야말로. 네네. 모이는 모음이죠. 모음.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말하는 거예요. 사전 자체를 말모이라고 순우리말로 바꾼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사전 만드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주시경 박사가 이제 소재가 된 영화인 것 같은데 조선 어학회 아주 간단하게 이 단체에 대한 소개를 좀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조선어 연구회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한글을 우리 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글자가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908년에 대한제국 학부에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한글 연구를 했었고요.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이제 한글이라는 말을 아예 못 쓰고 그렇군요. 국문 그러면 일본 문자가 국문이고요. 그래서 이걸 조선어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 말과 조선 문자를 연구하는 그런 자발적인 한국인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조선어 연구회였고요. 이걸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확대 발전시킨 것이 조선어 학회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을 발간하는 그런 시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일제강점기에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었죠. 알겠습니다. 관련된 주제를 다음번에 한번 듣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아침을 여는 키워드에서 전우영 박사님과 함께 최근 개봉한 영화 말모이에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말모이가 우리나라 최초 국어사전 이름이라고 하고요. 주시경 선생께서 편찬하려다가 끝내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은 말이죠. 한 말로 인한 피해보다는 하지 않은 말의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설화를 읽는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타인에게는 한 말이 화살이 되고요. 또 그 화살에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또 다른 상처를 불러일으키고 원글이 있고 댓글이 있고 그 댓글에 대한 또 다른 댓글이 있고요. 요즘 SNS상에는 악플로 이어지는 말의 전쟁이 정말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어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진심을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비지스의 월스란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김호성이었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